안녕하세요. 귀로 듣는 역사 이야기 이기환의 흔적의 역사 194회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뭐 휴가철이죠. 근데 네. 뭐 억지 춘향격으로 이제 끼워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주제를 정한 건 아니고요. 미술관, 박물관 갈 기회가 많잖아요. 뭐 네네. 방학도 되고 또 예. 뭐 여행 다니고 그러면은 미술 감상하는 법도 좀 배워봐도 좋을 것 같은데 예. 이마영 기자는 여행 가면 주로 어디 다니죠? 저는 공원을 좋아합니다. 공원이요? 예, 그 나라의 어떤 그 유명한 공원? 아, 공원. 네네. 저는 사실은 그 별로 취미가 없었다가 언젠가부터 이제 박물관, 미술관을 주로 네. 다니는데요. 그래서 뭐 담당도 그런 거 하고 뭐 그런가 봐요.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가장 기억에 남는 여행이 한 16년 된 것 같아요. 2002년인데 예. 월드컵 한참 할 때고 막 예. 한국하고 프랑스하고 평가전하고 막 그럴 때 그때 당시 제가 파리에 한 일주일 있었는데요. 네네. 거기 일주일 동안 그냥 걸어서 시내 박물관, 미술관만 계속 다녔던 기억이 나요. 네. 오르세 미술관 입구에서부터 이제 그 봤던 만종이죠, 만종. 네네. 그 그림은 정말 지금도 잊을 수가 없는데 교과서에서 봤던 그림 이제 눈앞에 막 보이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막 하루 그렇죠. 종일 거기 그냥 이렇게 이상하게 하여튼 별로 그림도 안 좋아하는데 그냥 계속 오르세 미술관 네네. 이틀 막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한 것 같아요. 이만 기자는 어느 미술관 박물관이 기억에 남나요? 저는 그 독일의 슈투트가르트 미술관에 갔던 게 되게 강렬하게 기억이 남는데요. 거기 뭐 있었어요, 여기? 네, 그때 이제 그 화가 작품이 되게 기억이 났는데 지금 안타깝게도 그 화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좋은 근데 강렬하게 작품은 기억에 남는데 독일 사람이었는데 그 이름을 못 이름이 외웠어요. 어려워갖고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네. 하여튼 뭐 이렇게 여행을 가면 사실은 그 미술과 박물관 그게 되게 기억에 남게 되죠, 아무래도. 그래서 네. 그 이번 주는 이 서화를 감상하는 방법 뭐 이런 네. 게 있는데 사실은 그렇다 그러면 추사 김정희의 네. 어떤 그런 그 신미안이랄까 감상 이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그것 때문에 150년이 지난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추사가 낙인을 찍는 바람에 네. 별 볼 일 없는 서화가라는 그런 참 아주 폄훼당한 그런 삶을 살았던 분이 있거든요. 그런 분도 한번 소개하면서 추사는 어떻게 그림을 감상했는지 글씨를 감상했는지 한번 같이 알아볼까 합니다. 아니 추사의 서화 감상은 어땠기에 그런 거예요? 이마영 기자 혹시 그 금강안 홍리수라는 말을 혹시 들어봤을까요? 저는 잘 모르는 말인데 뭔가 철저한 감상법 이런 뜻일까요? 그렇죠. 이게 사찰을 가면은 사찰 앞에 이렇게 지키는 금강 역사가 있잖아요. 되게 네. 그 무서운 눈을 가지고 있으면서 지키는 인물이거든요. 예. 그 금강 역사라고 하는데 금강안이라는 거는 이제 금강 역사와 같은 무서운 눈으로 그 작품을 본다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홍리라는 건 사실은 그 세무 관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네. 얼마나 그 홍리수라는 건 세무 관리의 손끝이잖아요. 얼마나 그 많이 그 세금을 막 이렇게 뜯어내겠습니까? 철저하게 뜯어내겠죠. 그러니까 네. 홍리수라는 말은 세무 관리의 손끝같이 철저하다 이런 의미죠. 그럼 서화를 감상할 때 금강 역사의 눈과 세무관리의 손끝처럼 가차없이 혹독하게 봐야 한다. 뭐 이런 말일까요? 그렇죠. 그래야지 네. 이제 서화의 진가, 잘잘못, 뭐 그렸는지 잘못 그렸는지 이런 걸 제대로 가려낼 수가 있다 이런 거죠. 근데 그렇게 철저하게 감상을 하려면 그 감상하는 사람의 안목이 상당히 높은 경지에 있어야겠네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추사 같은 경우는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뭐 이분 같은 경우는 정말 글씨뿐만 아니라 그림, 시, 문장, 뭐 고증학, 금석학, 최초의 고고학자기도 하고 뭐 네네. 그런 거고 다도에도 뭐 그렇고 불교학. 사실은 불교학. 섭렵하지 않은 분야가 없는 어떻게 보면 정말로 그야말로 천재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요즘에는 이제 주로 연구자들이 특정 분야, 뭐 아주 좁은 분야만 파고드는데 추사는 정말 비교할 수가 없네요. 그렇죠.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옛날 그러니까 한 50년 전만 해도 네. 지식인이라 그러면 뭔가 하여튼 시서화에 능하다 뭐 이런 의미가 네. 그렇죠.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 박학다식 뭐 이렇게 하는데 박학다식이라는 게 사실은 이게 막 널리 알고 이렇게 얇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네. 어느 정도라도 굉장히 깊게 아는 그런 그 지식의 정도가 지금 사람들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추사 같은 경우는 사실 북한산 비가 옛날에 있었는데 네. 그것이 비봉에 서 있던 것이 뭔지 모르고 막 그랬다가 이것이 진흥왕 순수비라는 걸 밝혀낸 분이었고 그다음에 해동의 유마거사라고 통할 만큼 아까 얘기했듯이 불교의 교리에도 밝았던 뭐 그런 분이고 또 이 다산 정약용, 뭐 초이선사 뭐 이런 분하고 같이 조선의 3대 다성, 그러니까 차의 성인이다라고 이제 예. 꼽힐 정도였죠.
아니 불교의 차에 모르는 분야가 뭔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대단한 분이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또 이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또 재능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서화 감상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당대 인물인 홍한주라는 사람은 뭐라 그러냐면 추사의 재능은 감상이 가장 뛰어나고 글씨가 그 다음이고 시와 문장이 또 그 다음이다라고 이제 했을 정도니까 아니 글씨도 추사체라 그래서 엄청나게 잘 네. 쓰는데 그거보다 더 위가 감상이라니까 뭐 대단한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추사가 뭐라 그랬냐면 나는 70평생에 벼루 10개의 미창을 빵꾸를 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렇게 이제 먹을 갈았다는 거죠. 예. 먹을 얼마나 갈았으면 10개나 빵꾸를 냈다는 그러게요. 거예요. 먹을 이제 네. 벼루를 그랬다는 거니까. 네. 그리고 붓천자루를 몽땅붓으로 만들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걸 많이 썼기에 네. 그게 막 다 달쿨해 갖고 몽땅붓이 됐겠냐라고 자부할 만큼 스스로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평생을 하여튼 그렇게 쓰고 그리고 하여튼 뭐 그랬다라는 거죠. 근데 상상이 안 되네요. 어떻게 하면 벼루 10개의 미창을 빵꾸 낼 수 있을까요? 요즘 같으면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상상할 네.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벼루를 이렇게 빵꾸 냈다는 거. 천자루를 뭐 네. 몽땅붓으로 만들고 뭐 그러니까 지금 공부하는 사람들 참 공부 많이 한다고 뭐 예. 까불고 뭐 뻥이고 그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좀 글 좀 쓴다, 그림 좀 그린다 이렇게 뻐겨봐야 추사 선생 앞에서는 뭐 꼼짝 말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 정도니까 다른 사람 작품을 가차없이 평가할 자격이 있었다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도대체 어떻게 평가를 했길래 그래요? 예컨대 이제 그 흥선대원군 이하응의 이제 난초 그림을 평한 내용이 있는데요. 굉장히 대단하다고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일단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 이 늙은이도 정말 손을 오므려야겠네요. 이 당신의 이 난초 그림은 압록강 이동 그러니까 조선에 뭐 이런 그림이 없을 정도로 작품이 없을 정도로 대단하다라고 네. 이제 일단 얘기를 하죠. 일단은 한상 뭐 말아준 그 거네요. 항상 말아줬죠. 그러니까 또 왕족이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또 잘 그렸겠죠. 그래서 이제 황공할 정도 칭찬을 일단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사족을 다는데 이제 징글징글하죠. 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잘 그렸는데요. 그러나 아무리 9,999분까지 이르러도 나머지 1분만은 이게 참 더 잘 그리기 힘들다. 마지막 1분, 그러니까 10,000분의 1이라는 얘기잖아요. 네. 웬만한 인력으로는 가능한 건 아니다. 그러나 인력 밖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다. 인력으로 그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10,000분의 1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게 10,000분의 1이면 사실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네. 잠깐 해보니까 100분이니까 100분. 100이 이제 뭐 1%, 100분의 네, 1이 네, 네, 1%니까 0.01%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계산은 잘 맞는지 맞죠. 모르겠는데. 뭐 요즘에는 뭐 2% 부족하다 이런 말이 있는데 추사는 0.01% 부족한 것도 용납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단한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당하는 사람은 좀 상처를 많이 받았겠는데요. 예. 얼마나 0.01%도 뭐 호락호락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예. 일단은 상대를 가리질 않았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그 고 앞세대예요. 영조 네. 시대인데,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그 추사가 태어나기 9년 전에 돌아가신 분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영조 시대 최고의 명필이고 또 양명학을 받아들인 그 문인이자 뭐 철학자이자 뭐 아주 네. 명필인데 원교 이광사라는 분이 있거든요. 네. 이분도 또 봐주지 않았죠. 이광사라는 분이 서화 실력이 좋았나 봐요. 예, 뭐 글씨 분야에서는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했는데 예컨대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1755년에 이른바 그 나주 벽서 사건이 있었거든요. 나주에 네. 나주 시내에 이렇게 벽서가 붙고 막 그랬는데 그게 이제 영조를 막 비판하는 예. 그런 거예요. 근데 거기 연좌가 돼 갖고 의금부로 끌려왔으니까 잘못하면 죽을 뭐 처지에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때 그 이광사라는 사람이 뭐라고 이제 호소를 하냐면 나에게는 글씨 재주가 있으니까 제발 죽이지만 말아달라라고 아주 그 하소연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영조가 그걸 불쌍히 여겨서 유배형으로 좀 낮추는 뭐 그런 사례가 있었죠. 그런 사람을 추사가 디스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이광사라는 분이 그 당시에 그 명필이었다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글씨 재주가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서해의 이론과 역사를 책으로 펴내는데 근데 필결이라는 책이죠. 근데 이 책이 정말 이제 후대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이 책을 토대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글씨 연습을 했겠죠. 네. 근데 그거를 추사가 굉장히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요? 그 이광사가 이랬거든요. 뭐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붓을 좀 뉘어서 쓴다 이렇게 네. 뉘어 쓰는데 그래서 회계의 위와 그 글씨의 위와 왼편은
붓끝이 발라가기 때문에 먹이 짙고 매끄럽다. 예. 그러나 아래하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붓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니까 붓의 중심이 지나기 때문에 먹이 묽고 까끌었고 획은 치우쳐서 완전히 하지 못하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상이 갈 수 있잖아요. 그 먹으로 네. 이렇게 하면 처음엔 좀 짙어졌다가 나중에는 이게 좀 엷어지고 막 이런 게 네.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추사가 보기에는 말도 안 된다는 소리를 한 거죠. 그래요? 그럴 듯한 거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죠. 이거 뭐라 그래 얘기하냐면 추사가 아니 위라고 해서 예. 왼편만 있고 오른편은 없느냐. 그것도 이해가 가는 거잖아요. 아, 네? 네네. 그 아래라고 해서 오른편만 있고 왼편은 없느냐. 그러니까 음. 붓끝이 발라가는 거는 아래에 미치지 못하고 붓끝이 중심이 지나가는 거 위에는 미치지 못하다는 거냐. 이거는 그래 말도 안 되는 얘기다. 네. 일률적으로 오른쪽 왼쪽 이게 아니다라고 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뭐라 하냐면 요 사이 우리나라 서예가들의 글씨를 보면 이걸 표현을 이렇게 마치 썩은지로 봉황새를 으르려고 하는 것 같다. 정말 가섭다 이렇게 이제 그 폭격을 하죠. 아까 추사가 이광사가 죽은 후에 9년 만에 태어났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참 이광서로서는 좀 다행인 게 예. 자기가 죽고 나서 이렇게 씹혔으니까 그죠? 그러네요. 디스당했으니까 좀 낫죠. 네. 만약에 이 살아있는데 이렇게 예. 있으면 새파란 놈이 그래서 얼마나 열받았겠습니까? 사실 예. 상상할 수가 있는 거고. 예. 사실은 이광사는 뭐 돌아가셨으니까 돌아가신 다음에 그 말 듣는 게 좀 그나마 다행인데 예. 동시대 사람들은 얼마나 그 험한 말을 그런 식으로 막 들으면 굉장한 모멸감을 느꼈겠죠, 그죠? 그러게요. 대놓고 추사가한테 이제 뭐 일종의 까임 이런 걸 당한 네. 사람들도 많았겠죠. 그렇죠. 이게 이제 그런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1840년에 추사가 이제 제주도에 위리안치라는 유배형을 받고 이제 딱 떠납니다. 전주를 지날 때 전설 예. 같은 일화가 이제 남겨져 있거든요. 전설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전주 지역에서는 제법 이름이 난 서예가가 있었는데 이 삼만이라는 분이 계세요. 네. 당시에 70살이 되셔서 굉장히 노인네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이 되게 지방 작가면서 명필 나름 또 명필이었던 분이에요. 네. 근데 중앙 무대에서 알려지지 않은 호남에서는 명필로 알아준 분 이런 그렇죠. 말. 그래서 예. 이제 그 양반도 지리산 천은사에 보제루라는 현판도 쓰시고 그거 보면 음. 블로그에 나오는 현판이 네네. 있거든요. 그다음에 곡성 태안새 뭐 배알문 이런 글씨도 썼던 인물이어서 그 동네 사람들한테는 정말 대단한 분이었다라는 건데 당대 이제 불세출의 서예가라고 하시는 이 추사가 지나간다니까 나이는 물론 10살 어리지만 그래서 네. 뭐 그런 소리를 듣고 좀 설레는 마음으로 좀 기다렸겠죠. 그러니까 나이가 16살 어리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 당시 70살이었다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추사가 온다 그러니까 제자들까지 전부 다 모여서 예. 이제 배석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이산만이 글씨를 써서 추사한테 보여줬다는 거죠. 한번 이제 보였다는 거. 대가니까 워낙 네. 청나라에도 유명한 분이니까. 근데 평가는요? 그러니까 딱 그거 보고 한동안 말이 싹 없었다는 거죠. 왜요? 뭔가 좀 촌스럽다는 뜻인가요? 그 제가 봐도 뭐 그렇게 촌스러운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비전문가라고 하지만 예. 어쨌든 근데 그 추사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아까 얘기했던 금강한 홍리수라 그랬잖아요. 예. 그렇게 보면 중앙 무대에서는 이거는 명함을 내밀 수 없을 정도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 어떻게 보면 좀 촌티가 나고 꿈이 뭐 향토색이 짙다 이렇게 하는 건데 사실 그것도 주관적인 평가일 수가 있잖아요. 네. 그죠? 그래도 뭐 평가를 내렸을 테니까 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한참 이렇게 말 없이 이렇게 했다가 정적을 깨고서 한마디로 이랬다는 거죠. 노인장께서는 이 마을에서는 이 고장에서는 글씨로 밥은 먹으시겠네요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뭐 글씨로 밥은 먹고 살겠다 이건 엄청난 모욕 아니에요? 아유 엄청난 스머죠. 그러니까 갑자기 그런 말을 딱 하니까 네. 아유 뭐 당신은 여기서 뭐 이 동네에서 밥만 먹고 살겠 이러니까 일순간 이제 좌중이 침묵에 네. 쫙 찬물을 끼얹은 거 상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죠? 네. 게다가 제자들이 도열에 있었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그런 소리를 들었으니 그러니까 제자들이 또 얼마나 난리를 쳤겠습니까? 네. 저 양무식이 뭐 이랬겠죠. 저런 놈이 다 있어 이러면서 네. 이제 제자들이 아유 막 다 들그러 저런 놈의 새끼 한번 네. 패야 되겠다라고 해서 막 몰러 뭐 간다고 막 들썩이고 막 그랬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산만이라는 분이 노인네잖아요. 그래서 그만두라고 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추사는 거의 서둘러 도망치듯이 막 네. 한마디 하고서 이제 뭐 뒤통수에다가 대고 한마디 했다는 거죠. 저 사람은 글씨는 잘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조선 붓의 해지는 먹 그다음에 뭐 조선 종이의 스미는 맛은 잘 모르는 것 같구나라고 이제 위안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좀 아무리 그래도 추사가 너무한 것 같아요. 뭐 그렇게까지 말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는요. 이게 너무 좀 심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까지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잖아요. 좋은 말로 할 수 있는 건데 사람이라는 게. 또 이제 또 하나 또 전설처럼 떠도는 그 제주도 기안길에 또 하나 있죠. 또 무슨 얘기예요? 이제 그 전주를 그렇게 해서 탈출했잖아요. 그래서 예. 이제 추사가 초이선사를 만나러 해남의 대둔사에 도착을 했는데 그 대웅전에 대웅보존이라고 이렇게 그 네 글자가 이제 현판이 있었는데 그게 예. 이제 눈에 거슬리는 거예요. 왜요? 누구 글씨였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원교 이광사의 글씨였다는 거죠. 그래서 예. 평소에 예. 뭐 비판하고 막 조지고 예. 막 그랬던 글씨죠. 그러니까 이제 추사가 초이선사한테 정말 불편한 신기를 내비쳤다는 거예요.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저 사람의 현판을 빨리 떼내게. 뭐 글씨를 안다는 사람이 어째 저런 거를 걸고 있어?라고 이제 하면서 네. 지필물을 가져와 그러면 자기가 이제 뭐 예서체로 해서 대웅보존 네 글자를 쓰고 이걸 걸라 그러고 또는 이제 무량수각이라고 해서 네 글자를 또 덤으로 예. 써주고 뭐 그랬다는 거죠. 아니 이광사의 글씨가 그렇게 못 쓴 글씨였어요. 아유, 그 보세요 한번. 제가 볼 때는 잘 모르겠어요. 잘 네. 썼거든요. 그러니까 예. 추사가 볼 때는 이제 자기 기준이니까. 그래서 보면 서체의 차이가 좀 있겠지만 등수를 뭐 가릴 입장은 아니지 않냐라고 예. 이제 개성이 다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추사가 볼 때는 예. 뭐 아무래도 마음에 안 들었나 보죠. 근데 당시에 생각하기 따라서 추사의 언행은 좀 너무 비호감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맨날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제일 잘 나가 뭐 이런 식의 어떤 느낌, 잘난 척하고 예. 비호감 그 자체였다는 거죠. 그래서 뭐 걸핏하면 이랬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뭐 이렇게 알고 있는데 내가 이 북경에 가보니까 그 봤거든. 뭐 이러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렇게 깔아뭉개고 알지도 못하면 이제 가만히 있어라 뭐 이런 식의 얘기인데 그 오죽했으면 1830년에 김우명이라는 사람이 상소문을 올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추사 김정희의 그 부자 그러니까 아버지 김노경하고 이제 아들 네네. 이제 추사를 일종의 이제 욕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아들을 이제 욕하는 게 뭐라 그러냐면 저 요사스러운 자식은 그 김노경 아버지의 자식 저 요사스러운 자식은 늘 반론을 가지고 교활하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륜이 허물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대놓고 아주 상소문을 올리는 거죠. 요사스러운 자식. 네. 요즘 말로는 정말 싸가지 없는 놈. 뭐 이런 네 얘기겠죠. 가지가 없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네. 이 당대 그 못 인사들이 당한 사람은 알겠죠. 네. 그러니까 이 독선적이고 거만하고 네. 뭐 하여튼 사사건건 독서를 뭐 내뿜고 이런 추사 뭐 이 네. 그 뭐 그 앞서던 그 이 누구죠? 그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그 박제가 예. 마찬가지인데 그분하고 비슷한 성격인데 중국 것만 다 좋아한다 그러고 뭐 한양거리가 똥덩어리라 그러고 뭐 이렇게 뭐 얼마나 꼴 보기 싫었겠어요. 지금 당대 사람들이 뭐야 뭐 좀 안다고 그냥 잘난 척이나 그랬겠죠. 처음에 추사 때문에 지금까지 엄청나게 피해를 본 분이 계시다고 하셨잖아요. 그분이 이제 우봉 조희룡이라는 분이죠. 임 기자는 뭐 혹시 알아요? 아니요, 저는 처음 들어봤는데 처음 그렇게 많이 알려진 분이에요? 예, 뭐 이분이 진짜 추사 때문에 좀 억울한 분이라는 걸 저도 이렇게 공부하면서 알았는데요. 예. 우선 그 추사의 신복으로 지목이 돼서 이분이 억울하게 3년이나 유배를 당해요. 그게 첫 번째고 그다음에 추사가 또 저 사람은 문자향 서건기가 없다라고 뒷담화를 하거든요. 예. 근데 그것 때문에 추사가 한마디 한 것 때문에 지금 이 순간까지도 평가를 하찮게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본인 입으로는 단 한마디도 뭐 내가 추사의 제자니 뭐 이렇게 얘기를 안 했거든요. 네. 근데 추사의 제자로 계속 이제 얘기가 되고 뭐 이러는 거거든요. 추사가 뒷담화를 했다는데 무슨 뒷담화예요? 무슨 뒷담화냐면 추사가 이제 서자인데 아들이죠. 네. 그러니까 이상우한테 보내는 편지에서 이 우봉 조희룡을 디스를 하는데요. 뭐라 하냐면 난초 치는 법은 예서를 쓰는 법과 비슷해 갖고 반드시 문자향과 서건기가 있어야 된다. 근데 조희룡 같은 무리는 나에게 난 치는 법을 배웠지만 그림 그리는 법식이 한 길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것은 왜냐하면 그 사람의 그들 무리의 가슴 속에는 문자기가 없는 까닭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조희룡 같은 무리, 이런 무리는 문자향과 서건기가 없다. 예. 문자향과 서건기가 뭐예요? 그게 문자 그대로 문자의 향기가 배어나고 책의 기운이 설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글씨에도 그렇고 그림에도 그렇고. 예. 그러니까 그런데 조희룡 같은 무리의 그림과 글씨에는 그런 문자향과 서건기가 없다라고 이제 일종의 조진 거죠.
근데 그나저나 아들한테 보내는 편지라면 그냥 뭐 사적인 대화 같은 거 아니에요? 네. 편지에 험담한 거니까 뭐 일종의 요즘에 뒷담화 이런 거 같은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 편지가 그 완당 선생 문집에 이제 실려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만천하에 공개되는 게 문제고, 그래서 이제 요가 어떻게 보면 이메일이나 뭐 카톡이나 네네. 이런 것들이 만천하에 공개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니까요. 사적으로 나눈 건데 예. 이렇게 우리 이마연 기자하고 나하고 막 네. 누구 뭐 나쁜 놈이야 뭐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걔 일 갑자기 진짜 못하더라. 기사로 막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런 평가 때문에 이게 막 공개가 되고 기록이 되고,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조일용 같은 사람은 지금 이 순간까지도 그냥 문자에 소음기가 없는 화가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폄훼되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이런 평가 때문에 조희룡이란 분은 완전히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갔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일용 같으면 대단한 분인데 사실 예. 그런 건데, 이게 사실은 그 추사의 문자양 서건기 타령을 했다는 건데 예. 이것이 사실 문인 사대부들의 오만함 같은 게 약간 배어 있거든요. 문인 사대부의 오만함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서화라는 거는 책을 많이 읽은 문인 사대부만이 그 가치를 제대로 즐길 수가 있다. 사실 그림의 기술이나 뭐 글씨의 기술 이런 거는 중인층 전문 화가들이 더 잘 그릴 수가 있고 잘 쓸 수가 있지만, 그러나 너희는 절대로 문자양 서검기를 작품 속에 표현할 수가 없다라고 이제 문인 사대부가 자존심을 이제 그 얘기를 한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희룡이 문인 사대부가 아니었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봉 조일용은 중인층을 대표하는 화가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문자양 서검기를 좀 대놓고 강조하기는 한계가 좀 뚜렷한 분이었죠. 근데 원래는 뭐 개국공신인 조준이라는 분이 있거든요. 되게 유명한 분인데 15대 손으로 알려져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중서인으로 이렇게 전락을 한 거 아니냐. 그리고 본인 자체가 이제 중인층을 어떻게 자처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추사가 아까 얘기했던 조일용 배, 그러니까 조일용 물이라고 이제 이렇게 낮잡아 표현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당시 20대 청년인데 남병철이라는 고관대작이 있거든요. 20대 청년인데 아버지를 뻘대는 50대 서화가인 우봉을 그대 이렇게 지칭을 하는 게 있거든요. 그 아주 뭐 존경하고 좋아하고 그러긴 하지만 그 부르는 거는 그대 이런 식으로 군 이렇게 부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일용의 신분을 좀 일러주는 측면이 있는데, 그러나 조일용을 뭐 이렇게 띄엄띄엄 볼 수 있는 분은 절대 아니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인물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 임금이 헌종인데 헌종의 사랑을 굉장히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 헌종 임금이 당신은 금강산 좀 갔다 와서 시를 지어 올리라 뭐 이런 식의 뭐 명도 받들고, 그다음에 헌종이 지시를 해요. 그 문양실이라는 그런 궁궐 정각의 편액도 쓰고 그러니까 현판을 쓰고 막 그러죠. 그러면서 그 현종이 우봉이 이제 조일용이 회갑을 맞으니까 특별히 벼루까지 하사를 하는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근데 아무리 추사라도 막대할 뿐은 아니었는데요. 그렇죠. 그리고 3살 차이였거든요. 그러니까 추사가 3살밖에 맞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원래 뭐 조일용의 예술적 지향점이 사실 추사하고 좀 달랐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은 문자양 서검기가 있어도 손재주, 그러니까 천부적인 재능이 없으면 아무리 배운다고 해도 쓸모가 없다. 할 수가 없다. 그리고 글씨와 그림은 모두 손재주다. 재주가 없으면 총명한 사람도 종신 배워도 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예술이라는 거는 손끝에 있는 거지 가슴에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추사의 문자양 서공기, 그러니까 서화에는 재능이나 재주가 아니라 책의 기운과 문자의 향기만 배어나오면 그뿐이다. 이런 지론을 정면으로 반박한 말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뭐 서공기 문지양이냐. 니네들 아무리 문인 사대부라도 재능이 없는데 무슨 뭐 하겠냐. 서가 능가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조일용이 추사의 제자라고 했다면서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우봉에 대한, 그러니까 조일용에 대한 정확한 평가, 공정한 평가를 좀 흐리게 만드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아니 근데 제자라고 했으니까 제자였던 거 아니에요? 근거가 있으니까 말이 나왔겠죠. 그런 면이 있는 거죠. 사실 조일용 글씨하고 김정인 글씨가 좀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비슷한 것도 있고 사용하는 언어, 문제 삼는 대상 이런 것도 사실 약간 흡사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스승 제자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 근데 단정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뭐 약간 뭐 따라 쓴다 그래도 말투나 이런 걸 따라한다 그래도 뭐 다 스승 제자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당시 19세기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완당바람, 추사바람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거세게 불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예술계가 그냥 추사 이거 하나로 이제 이렇게 대변되는 그런 측면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일용은 중인이었잖아요. 신분의 한계가 있었다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문학의 거목인
추사의 영향력 아래 있었다라는 거는 분명한 거죠. 그러면 스승 제자라고 나오는 근거는 뭐예요? 예, 그러니까 근거는 있어요. 그러니까 예. 1860년에 그 이제 이 조선 사절단이 신석을 한 사람이 이제 북경을 가는데 예. 그 당시에 청나라의 저명한 서예가는 정공수라는 사람이 조유령이 그린 부채 그림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조유령이 청나라에서 되게 유명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부채 그림을 보여주면서 아, 조선의 조유령이라는 사람은 어떤 화가냐라고 물어요. 그 이제 신석을 하는 조선 사절들이 뭐라 그러냐면 조유령은 추사 김정희의 고족이라는 말이 으뜸가는 제자다. 그리고 김정희가 죽으면 오직 조유령 한 사람만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아니 추사 때문에 귀양 갔다는 건 뭐예요? 근데 요게 또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이 신서구 얘기도 그렇고 그다음에 예. 이 추사 때문에 귀양 갔다는 얘기도 맞는데 1851년에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김정희가 탄핵을 받았을 때 예. 김정희의 그 이 추사의 신복으로 지목이 돼 갖고 아까 얘기했듯이 19개월 그러니까 3년간이나 그 전남 신안에 있는 임자도로 유배가 되는 거죠. 굉장히 고초를 겪는 거죠. 그 실록에 이렇게 나오죠. 설정실록에 조유령 부자는 김정희의 신복이 되어서 삼엄한 것을 출입하고 어두운 밤에 왕래하고 뭐 그래서 이자는 이 좀 죄를 받아야 되겠다 같이 네. 김정희랑 뭐 이런 얘기를 실록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스승 제자라는 기록이 있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 기록이 있다는 거는 우봉이 그러니까 조유령이 추사의 일거수일투족을 뒤따르는 수제자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은 드는 건데 근데 약간 좀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 있습니다.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우봉이 그러니까 조유령이 유배를 다녀온 후에 그 추사가 죽거든요. 그 추사의 죽음을 애도하는 이른바 그 만사를 네. 남기거든요. 그러니까 애도 시조 같은 거죠. 네. 근데 뭐라 그러냐면 완당학사 김정희를 얘기를 하는 거죠. 완당학사는 수를 누리기를 71세니 500년 만에 온 분이라네. 조유령이 재배하고 만장을 올린다. 뭐 이런 내용의 그런 그 만사를 쓰죠. 근데 만사를 이렇게 써보면은 선생이라든지 뭐 스승사자를 쓴다든지 네. 뭐 문생이라든가 혹은 뭐 제 뭐 이런 식의 어떤 스승 제자를 의미하는 표현이 전혀 없거든요. 좀 이상하네요. 스승 제자라면 당연히 뭐 스승님 뭐 이런 단어가 나오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보면 그 조유령이 평소 이 추사를 존경을 했고 예. 그 추사에 어떻게 보면 자장이라고 하는데 영향력 아래 예. 뭐 이렇게 있었지만 스스로 아 내가 당신의 저 사람의 제자라고 하지는 않았다라고 이제 우리가 하는 얘기가 됐죠. 아까 얘기했듯이 3살 차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요. 나이로 오면 스승 제자라고 하기는 좀 어려워 보여요. 그렇죠. 그리고 이 아까 얘기했듯이 추사의 신복으로 지목이 돼서 유배를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유배 중에서도 뭔가 이 추사를 뭐 거론하고 뭐 네네. 편지 쓰거나 그러면 아 뭐 스승님 어쩌고 아, 해야 되는데 전혀 네. 그런 말이 없는 것도 이상하죠. 그러니까 뭐 좀 이상하고 그러니까 조유령 같은 경우 이렇게 쭉 책을 읽어보면 나는 스승을 따로 둔 적이 없다 이런 식의 뭐 얘기를 하면서 강한 자의식을 드러내거든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아 청나라 중기 화가가 있어요. 정판교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나는 대나무를 그리지만 스승한테 배운 적이 없고 그냥 햇빛과 달 그림자 속에서 배웠다라고 이제 정판교라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나 또한 그렇게 말한다. 그러니까 이 조유령 나 또한 그렇게 말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매화를 그릴 때 보면 청나라 화가들 그 작품이 뛰어나지만 나는 그들을 따르지 않는다라고 이제 자신 있게 나만의 어떤 그 예술 세계를 얘기를 했다 그러죠. 근데 조룡이 젊은 서화가들을 이끌고 추사에게 달려가서 작품평을 받았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1849년 6월부터 예. 이 한 무리의 소장파 작가들을 이끌고서 이제 당시에 그 추사가 63세였거든요. 추사를 찾아가죠. 작품평을 다 봤습니다. 우봉은 물론 조유령은 60세였죠. 네네. 그때도. 그러니까 당시 참여 작가가 서예가 7사람, 화가 7사람 14명인데 네. 한 사람이 이제 두 작품을 서예도 쓰고 네네. 화가도 그림도 그렸기 때문에 16명이라고 통칭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이 작품평을 얘기를 하죠. 이 당시에 추사가 각각의 작품에 특유의 그 금강한 홍리수 촌평을 이제 달아주죠. 근데 여기서 이제 놓쳐서는 안 될 차관점이 있는데 우봉 조유령 또한 이런 작품들한테 나름대로의 시를 써준다는 거죠. 두 사람이 각각 평을 써주고 시를 그렇죠. 지어줬다고요? 그렇게 예.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같은 작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네. 추사의 평이 하나 있고 우봉의 시가 있다는 거죠. 근데 네. 그것이 굉장히 달랐어요. 어떻게 달랐어요? 근데 예를 들자면 유재소라는 사람의 추수 개정도라는 그림이 있거든요. 네. 뭐라 그러냐면 이제 추사의 경우는 아 원나라 문인의 화풍은 따르는구나. 그러나
문인화의 법도는 따르지 못하고 형식만 취했구나라고 일종의 디스를 해요. 네네. 근데 이제 우봉은 뭐라 그러냐면 가을 곡하인 양 아담한 사람이구나. 먹은 또 천연덕스럽구나. 언덕과 골짜기에 실어 다니는구나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근데 김수철이라는 사람의 매우 행인도를 보면 어떻게 하냐면 추사는 구도는 능숙하구나. 그런데 색칠이 이게 세밀하지 못하고 네. 우산 쓴 사람들 그린 것도 보니까 그림쟁이 수법이 됐구나. 그 그림쟁이 수법이라는 게 약간 좀 낮춰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봉은 조희령은 뭐라 그러냐면 사람들 모두 실제 산을 사랑하지만 나는 홀로 그 그림 속으로 들어간다오라고 이제 일종의 그렇게 얘기를 하죠. 완전히 상반된 평인데요. 그렇죠. 이마영 기자 같은 경우 어떤 분의 평이 좋았겠어요. 우봉. 그래도 이게 뭐 맨날 뭐 형식만 취했니 네. 그림쟁이 수법이 이런 식으로 일종의 조짐을 당하면은 네. 기분이 좋겠습니까? 힘들죠. 힘들죠. 또 네. 선배들이나 부장한테 뭐 이렇게 씹히는 것도 싫은데 어떻게 그렇죠. 보면. 예. 그 사실은 뭐 추사 같은 경우도 이제 비평을 받는 것도 좋긴 하지만 예. 나름대로 사실 그 작가나 이런 사람 자기 나름대로 또 일가를 읽고 있다고 그렇죠. 생각을 할 텐데 애정을 좀 담은 조희령의 어떤 평가, 자상한 평가를 좋아했겠죠. 그 두 분의 철학이 달라서 그런 거겠죠. 좋은 말로 이제 그 학자들이 뭐냐면 추사가 이제 어떻게 보면 한치의 틈도 없는 완벽을 추구하는 육아의 면모를 추구했다. 우봉은 온건하면서도 자족지향적인 노장 사상에 가깝지 않냐, 네네. 노장에 가깝다 이런 분석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다면 조희룡은 왜 굳이 중인아들을 데리고 추사한테 가서 품평을 받았을까요? 사실 뭐 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추사가 당시에 그 이 추사바람이라는 거 완낭바람 네. 조선의 예술가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 문인 사대부였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김정희의 품평을 받는 행사 이런 걸 주관했을 건데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우봉도 추사의 품평을 받질 않죠. 자기가 또 서화가들의 작품에 시를 뭐 써주면서 격려를 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 스승 제자는 아니고 동격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추사 영향력 아래 있다가 어느덧 보니까 쌍벽을 이루는 존재로 거듭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그 이 서해 가면서 언론이기도 한 위창 오세창이 뭐라 그러냐면 이 조희령을 두고서 묵장의 영수다라고 이제 칭하거든요. 묵장의 영수요? 그러니까 묵장이라는 건 뭐냐면 먹을 다루는 세계의 우두머리 영수라는 게 이제 뭐 우리 영수회담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함부로 우리가 조희령을 뭐 추사의 제자라느니 문자양 서근기가 없다느니 뭐 그냥 그런 화가라느니 이렇게 이제 폄훼할 수가 없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특히 매화 그림을 그렇게 잘 그렸다면서요? 블로그나 기사에 보면은 매화 그림 보시면 굉장히 잘 그렸다고 느낄 수가 있는 건데요. 매화 덕후 우리가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건데 그 우봉이 뭐라 그러냐면 그러죠. 그 북성의 서예가가 미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돌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돌 보고 어르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조희령 나는 매화를 선생님 그랬다고 하는 거죠. 그 블로그에서 조희령의 매화 그림 보니까 화려하더라고요. 약간 눈이 내리는 느낌도 나고. 그러니까 뭐 그렇죠. 매화 그림 중에 이제 백미가 매화 서옥도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파른 산기슭 절벽에서 뭐 이 서옥 그러니까 글방이 있고 주변엔 뭐 온통 만발한 매화로 이제 둘러싸인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조희령이 매화 그림을 뭐라 그랬냐면 향설해라는 아주 멋들어진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향기로운 눈바다 이렇게 이제 아주 멋들어진 표현을 썼는데 매화 서옥도라든가 뭐 홍매도라는 이런 게 보면 향기로운 눈바다에 들어가는 듯한 그런 느낌, 뭐 그런 느낌,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런데 왜 추사는 조희령을 디스했을까요? 그러니까 이 매화 그림을 보면은 되게 화려하고 과장된 느낌을 주거든요. 약간 번잡하기도 하고 문자양 서건기를 강조했던 김정희 눈으로 보면 불합격이었겠죠. 왜냐하면 세안도 아시죠? 세안도. 보셨잖아요. 그 그림 같아요. 저는 그림 같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이 이 세안도는 굉장히 그 절제미를 뭐 이게 있는 건데 그림의 품격이라는 건 솜씨가 아닌 그 뜻, 세안도를 그리는 그 뜻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김정희 추사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김정희가 볼 때 이렇게 화려하고 막 이렇게 약간 과장되고 번잡한 그런 매화 그림은 이게 내가 보니까는 아니다라고 하는 건데 저는 매화 서옥도에 한 표를 던지겠습니다. 이마영 기자는. 저도 문인화를 몰라서 그런가 그림은 좀 화려해야 매화 서옥도에 가서 좋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사실 어떻게 보면 누가 잘 그리고 못 그리는 건 아니죠. 추사는 추사고 우봉은 우봉이다라는 거고
작품 세계가 두 분이 달랐다 이렇게 볼 수가 그렇죠. 있죠. 어떤 차이라 할까요? 그러니까 추사가 응축되고 절제된 뭐 학문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아주 높은 경지의 글씨와 그림을 그렸다라면 예. 이게 또 어떤 분이 이제 학자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한바탕 떠들썩한 광도낱말이라는 게 마구 바르고 어지럽게 칠하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광도낱말의 잔치로 대중에게 다가서는 그런 그림, 네. 대중이 좋아하는 예. 그림이죠. 저 같은 대중이 좋아하는 그림이잖아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추사가 이지적이라 그러면 우봉은 감성적이고 대중적이었다라고 하면서 이제 하나의 고사를 이제 누가 이제 그 인용을 하더라고요. 관영할석이라는 고사 혹시 아세요? 처음 들어봅니다. 저도 뭐 못 들어봤습니다. 이번에 공부하다가 이제 들어본 건데 네. 이게 이제 두 분의 작품 세계를 가장 함축적으로 이제 표현한 건데 삼국 시대 중국 예. 그 당시에 굉장히 어지러운 시대였잖아요. 예. 위나라 인물들인데 관영과 화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이 절친이었다는 거죠. 예. 한 살 차이인데 그래서 두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같은 방석을 이렇게 깔고서 앉아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밖에서 고관대작이 수레를 뭐 이렇게 하고 막 떠들썩하게 지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네. 화엄이라는 사람은 그게 소리가 들리니까 책을 덮고 창문 밖으로 가서 그 장면을 이렇게 창문을 열고 봤다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 공부하고 있던 이 관영이라는 사람이 저 내 친구 화엄 저놈이 말이야 부귀 영화에 마음을 뒀구나 세상 일에 저렇게 관심을 둬라고 하면서 한탄을 하면서 그 화엄하고 같이 있었던 방석을 잘라서 네. 절규를 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네. 관영할석이라는 게 자리석자거든요. 자리를 나눴다는 거예요. 아. 절규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왜 그런 말을 하느냐? 예. 추사는 창밖에 그런 소랑스러운 행렬이 지나가는데도 미동도 않고 글을 읽는 관영 같은 사람이라 그러면 이 우봉 조일용은 창문을 열고 내다보는 화엄 같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아주 대표적으로 이런 뭐 일화를 이제 누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딱 맞는 비유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안도나 매화서옥들 보면 정말로 작품 세계가 완전히 상반된 그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저는 뭐 조금 더 이렇게 소곤거려야 될 대목이 하나 있지 않느냐. 이게 뭐겠습니까? 소곤거려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글쎄요. 뒷담화죠, 뒷담화. 그러니까 뒷담화요. 뒷담화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저도 조심. 추사가 이 편지에다가 이게 사실 아들한테 보낸 건데 예. 조일용 무리 작품 문자양 서원가 없어라고 뒷담화를 한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150년이 넘도록 진짜 이렇게 인구의 회자가 되고 예. 결국 당시에 우봉 조일용 같은 분도 묵장의 영수 소리까지 들었는데 예. 이게 진짜 지금까지도 치유할 수 없는 상체기를 남긴 그렇게요. 거죠. 예. 그래서 그 1990년대부터 이제 지금 연구하는 분들도 많아지고 그래서 논문도 나오고 그랬더라고요. 근데 네. 이렇게 지금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림은 그렇게 화려하고 그런데 그러니까 예. 그런 느낌이 줘서 이 참 추사 선생도 지하에서 좀 미안할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그죠? 네. 내가 대놓고 아무리 내가 입이 험하고 내가 금강한 홍리수로 막 누구를 예. 조지고 그랬지만 우봉을 그렇게 뭐 공론으로 이렇게 한 건 아닌데라고 그러니까요. 이제 미안할 예. 것 같긴 한데 그래서 말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예. 정말 저 조심해야겠습니다. 이메일, 예. 카톡 조심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번 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